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애초에 이 용산공원 문제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할 핵심 해법인지도 의문입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김인덕 장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이 용산공원 문제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별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입장은 명확합니다.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예. 주택을 공급하자. 근데 오세훈 시장은 거기는 원래 녹지고 공원 용도로만 이 법이 그러니까 용산 그 공원 조성 특별법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예. 노무현 정부 2007년 때 예. 만들었고요. 그때 만든 그 조항 중에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공원 외 목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금지한다. 이 조항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당의 어떤 과거부터 용산공원에 대한 시각은 개발 금지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약간 자기 부정이 돼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오세훈 시장은 예. 그쪽이고 김인덕 교통부 장관은 이제 개발해서 아파트 짓자 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용산공원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 시장은 여기 말고 캠프킴이라든지 격리단이라든지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부지로만 공급을 한다면은 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주변 부지는 저도 이제 지도를 한번 봤는데 예.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크고 주변 예. 부지는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공급한다고 충분량은 공급하기는 어렵고 이게 오세훈 시장 쪽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개발하는 흉내만 내자. 거기에 뭐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서 아파트를 몇십 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많은 가구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변 부지로는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런데 용산공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지금 뭔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여권 내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맞긴 합니까? 일단은 서울시라든가 이제 정부에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외곽 쪽에 이제 부지와 용산공원의 어떤 부지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예. 극히 일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를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거기 분양 단가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뭐 청년 신혼부부 들어올 예. 수도 없다는 거죠. 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를 주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뉴욕 쪽에 주택이 모자라서 예. 맨하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아, 뭐, 예. 못 사죠. 예. 그게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용성 우리 보통의 마포 용산 할 때 그 강남보다는 요새 이제 마용성이 뜨잖아요. 네. 저 분양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주택이 돌아갈 건가 아니면 정말 부동산 투기에 눈이 빨간 예. 사람들한테 돌아갈 건가 우리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핵심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정말 한다 그래도 토지 정화 문제나 교통 문제나 주민 설득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특별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8.13 대책, 세제 개편 이런 영향을 받아서 강남, 서초는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강남이 이제 서초 쪽이 이제 그 보면은 요번에 규제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예. 강남과 서초는 2주째 하락을 했고요. 근데 서울 아파트값 전체를 보면 80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쪽만 좀 많이 줄었고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성북이거든요. 예. 0.45%. 저게 이제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예.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25%더라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뭐 10억이면 복리로 봐야 12억 되니까. 5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제 빨간색, 짙은 빨간색 쪽이 많이 오른 지역인데 강북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규제 핵심 지역 빼놓고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상급지 지금 그래픽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소위 말하는 상급지 쪽에 오름세는 약간 주춤한 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북이라든지 강북, 외곽 지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가 아니라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서초 강남 이쪽은 워낙 그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은 아주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예. 그런데 이제 한강 이북 쪽이라 그러죠. 우리 뭐 성북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아래쪽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좀 비율을 보면은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나오죠.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죠. 그런 수요가 한강 이북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문제는 전세, 월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세값 역시 강북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실거주 의무, 그죠? 예, 그 전세, 그 주택을 샀을 때,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이제 확 줄었어요. 예.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 때문에 전세 물량이 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그 가격이라는 예. 게 전세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자체도 주니까 이제 월세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월세는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는데, 전세보다는. 네. 근데 결국은 월세는 생활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전세를 사는 사람과 월세는 사는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 쪽의 성향이 좀 소득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전세보다는. 예. 우리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자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그런 게 좀 부담이 주니까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데 월세 가격마저 오르면 이건 정말 서민층한테 상당히 그렇네요. 예.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그래프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월세도 물가 지수에 들어갑니까? 월세도 들어가긴 되는데 상당히 좀 미흡하죠. 예,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당히 그 비중은 작은데 네.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랑 그 서민들의 생활 쪽의 어떤 생활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엔겔 계수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예. 엔겔 계수는 이제 전체 소비 지출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 먹는 네. 거. 그리고 이제 휴바베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기 소비 지출 중에 이 주거비, 거기에 뭐 가스나 전기도 있지만은 이 월세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월세 실제 주거비 이제 통계청 통계로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 통계는 아직 안 나요. 1분기를 작년 1분기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1분기 왜냐하면 2분기에는 또 크게 갑자기 그 겨울에는 또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죠. 이게 계절적인 영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계절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1분기에 2인 이상 비농림호가 전체 가구, 네. 뭐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주거비, 그러니까 수도가스 광열 말고 실제 주거비만 하면 2019년 1분기 이후로 이게 이전 통계도 있지만 이제 샘플이 구조가 틀려서 이제 비교하기 예. 어렵고 19년 1분기에 실제 주거비가 2.64%였는데 예. 지금 3.04%. 아, 올해 처음으로 예. 3%가 높았고 2019년 1,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엄청 커졌다는 그게 얘기네요. 이제 월세나 예. 전세 가격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게 1분기 통계니까 지금 아까 그래프 보시면 계속 2분기도 예. 올라가잖아.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2019년 또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월세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게 서민층이 주로 이제 월세에 산다고 보면 상당히 우리 지금 K 양극화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취약계층이 이 월세 상승으로 올해 연말 내년 넘어가면
상당히 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될 텐데요.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라는 점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1,4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9월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FMC가 있긴 한데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상할 확률이 한 65%, 동결할 확률이 35%였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거의 동결이 60%가 넘고 인상할 확률은 30%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근데 최근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9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390원대면은 좀 걱정은 덜어도 되는 수준인 겁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였잖아요. 1,600원도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우리 물가도 상당히 낮추고.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수출이 지금 잘 나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전혀 뭐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요. 워낙 지금 독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우리 분기마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실적을 발표할 때 그 단위가 우리 원화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1,500원대에서 1,300원대 후반이면 한 10% 정도는 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예상보다 거네요. 실적이 10%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환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많은 의견이 오갈 것 같아요. 일단 1,390원대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거든요. 이런 흐름들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매파적인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가 있지만 뭐 동결할 거라는 시각도 있긴 하나 미국보다 먼저 지금 금리를 올렸고요. 물가를 상당히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통화가 강세거든요. 그 영향으로 원화는 다시 뭐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요. 연말까지도 어쩌면. 그러니까 케빈 오시가 트럼프가 그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이 금리 인하해라. 그러면 이제 인하는 못 하겠고 그래서 올리지는 못하고 동결적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원화 강세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 연말에는 한 1,300원대 중반, 잘하면 1,400원, 300원대 초반까지도 원화 달러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고금리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환율 같은 것들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변수는 뭐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했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미국 경제 고용지표도 나빠지고 그래서 미국이 경기 꼭대기를 내년 언제쯤 찍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떨어진다는. 그러면은 통화 정책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일본은 그렇고 갑자기 확 변동성이 생기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건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반도체 수출을 끌고 있는 건 직간접적으로 보면 미국의 AI 산업인데. 당장 직격탄이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의 신호는 미국 실물 경제 지표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뭘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주가를 보는 게 주가 지수. 제일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 지수도 약간 주춤한 상황이니까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